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랜더나에서 부동산학 개론 강의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랑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줄여서 감칙이라 그래요. 촌스럽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지 않고 감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제 입에서 감칙 하거든 깜짝 놀라지 마시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학 개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학 개론이고요. 감정평가사에서는 이제 부동산학 원론이라고 하는데, 예, 감칙을 모르고 감정평가론을 공부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평균 한 3문제 정도 나오고, 요걸 응용해서 계산 문제화해서 2개가 더 나와서요. 감정평가론은 최소 한 6개에서 7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 그대로 조문 딱 2장밖에 안 되거든요. 2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3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 계산 문제를 2개 만들어내서 여기서만 계산 문제 포함해서 5개까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칙 한번 읽고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감정평가를 공부하는 것과 그냥 공부하는 것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감칙 지금부터 2시간 열심히 진행해 볼 거고, 감칙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조문 몇 개만 좀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감칙 2조 정의입니다. 감칙 2조 정의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운 좋으면 2개까지. 예, 그러니까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조 중요합니다. 2조. 2조에서 반드시 한 문제, 많으면 2개까지. 감칙 5조하고 감칙 6조하고 감칙 7조를 합쳐가지고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5조, 6조, 7조. 제목 한번 확인하시면 감칙 5조는 시장 기준의 원칙, 감칙 6조는 현황 기준의 원칙, 감칙 7조는 개별 물건의 기준의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감칙 8조와 9조는 가볍게 보시는데요. 감칙 9조에 가시면 감칙 9조 2항에 보시니까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가 나와 있죠. 그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 중요하고요. 감칙 11조, 12조 합쳐서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감칙 11조 감정평가의 방식, 3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내용 더불어서 감칙 12조 시산가액의 조정까지 해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감칙 14조부터는요.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건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물건별. 어떤 물건에는 어떤 법을 쓰는데 하는 건데 14조부터 플러스 10에서 24조까지 24조가 뭐로 끝나냐면 유가증권 등의 감정평가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중요하고요. 14조부터 24조까지. 25조는 칸이 좀 남아서 그냥 넣었어요. 24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순서를 왔다 갔다 할 건데 하긴 다 할 거예요. 하긴 다 할 건데 순서를 조금 왔다 갔다 할 건데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정의를 한번 내려볼 건데요. 정의. 일단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고 기준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잘 따라오세요.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기준 시점 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치가 뭐예요? 그러면 기준 가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2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준 시점이고요. 두 번째는 기준 가치입니다. 기준 시점이 뭐예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날짜요? 하시면 되고요. 기준 가치가 뭐예요? 그러면 기준이 되는 가치요? 하시면 됩니다. 쉽죠? 예. 기준이 되는 가치는 무슨 가치? 기준 가치. 기준이 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준 가치는요.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고요.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 가치는 방금 기준이 되는 가치인데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가치? 시장 가치.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5가지 요건. 첫 번째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오케이. 충분한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다음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그래서 시장가치 옆에다가 숫자 5를 써놓으시고요. 심심할 때마다 지금 제가 형광펜 처리해드리는 내용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쟁 통해서 거래된 부동산의 가격 아니면 IMF 구제금융이라든지 미국의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 거래된 부동산의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가치로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걔는 통상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급매물로 거래된 부동산은요, 절대로 시장가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걔는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거래를 위해서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는요, 좀 특이한 말인데, 거래 당사자,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시장 추이라든지 거래되는 가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걸 했을 때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신중 자발, 그리고 확률 개념 도입해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장 가치라고 합니다. 정리할게요. 보지 말고 보고 하셔도 되겠다. 시장 가치는 어떤 시장에서요?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어떤 기간 거래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충분한 기간 거래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끼리? 정통한 사람들끼리. 어떤 거래했을 때?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치를 시장 가치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장 가치, 기준 시점, 기준 가치까지 해서 3개를 정의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2가지가 있거든요. 기준이 되는 날짜는 기준 시점, 기준이 되는 가치는 기준 가치. 기준 가치는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 시장 가치는 통상적 시장, 충분한 기간, 정통한 당사자, 신중 자발적 거래, 성립될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감칙 5조입니다. 감칙 5조. 감칙 5조 중요합니다. 감칙 5조는 시장 가치 기준의 원칙입니다. 자, 감정 평가할 때는요, 아무 말이 없으면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액은 시장 가치로 평가를 하자요. 시장 가치. 그러면 이제 시장 가치가 뭡니까? 제가 왜 정의하고 왔는지 알겠죠? 시장 가치는 무슨 시장에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어떤 기간?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다. 어떤 사람들끼리? 정통한 사람들끼리. 어떤 거래를 했을 때?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무슨 가능성?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치, 가액이 시장 가치가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칙은 기준 가치가 무슨 가치인데? 시장 가치인데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는 딱 몇 가지? 3가지입니다. 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의뢰인이 특별히 요청을 해요? 이렇게. 아니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요? 요렇게. 딱 3가지 경우에는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가 됩니다. 그럼 시험의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 평가할 때 정상적 아무 말이 없으면서 기준 가치는 뭐야? 그러면 시장 가치 하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말 절대로 안 줍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요, 그래요. 의뢰인이 요청했을 때 그래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그래요. 그때는 무슨 가치?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외의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요, 2가지를 검토해야 된대요. 자, 요거 연결해 드릴게요. 뭐를요? 2가지를 검토해야 된답니다. 2가지를. 먼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 성격 특징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는 적법한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1항에 가시니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몇 호가 있냐면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때 성격과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원칙적으로,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검토해야 돼. 근데 어떨 때는 검토하지 않아도 되냐면요, 2항 제1호 여기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이때는 검토가 생략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는요, 합리성, 적법성 이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냐면요, 다른 법의 규정이 있대요. 다른 법에 이 규정이 있대. 그러면 이미 다른 법에 있다는 것은 적법하겠어, 안 적법하겠어? 적법하니까 다른 법에 있겠지. 다른 법에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합리적일 거란 얘기야. 그래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는요,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 성격, 특징, 적법성, 합리성 검토를 생략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보세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도 성격,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해야 된다. OX. X. 검토 생략할 수 있다. 의뢰인이 요청해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는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 OX.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둘 다 공부하면 힘들어. 원칙적으로는 합리성, 적법성 이런 걸 검토하는데 안 하는데? 하는데. 다른 법에,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어서,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는 그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 결국 검토는 하는 게 원칙, 안 하는 게 원칙. 하는 게 원칙. 하지만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 다른 규정. 강력합니다. 오케이? 총정리. 감정 평가할 때는요, 기준이 되는 가치도 있고 기준이 되는 시점도 있는데, 기준되는 날짜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기준되는 가치는 기준 가치. 기준 가치는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 가치. 근데 다른 규정이 있거나 요청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는 성격과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하는데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청이 있었을 때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다른 규정이 있었을 때만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제목 확인합니다. 감칙 5조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이었습니다. 감칙 6조로 갑니다. 감칙 6조는 제목 확인합니다. 현황 기준의 원칙입니다. 현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있는 그대로 평가하자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무슨 시점이냐면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부동산은 사실 없거든요. 받고 있을 거야 말이야.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자. 기준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 단 불법적인 이용이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를 합니다. 불법적인 이용이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계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자동차 하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 의무가입이야, 의무가입. 가입을 하는데 요렇게 했을 때는 얼마까지 뭐 대인 배상 얼마까지, 대물 배상 얼마까지, 자차 얼마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인인 경우에는 그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법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게 불법입니다. 불법. 그리고 일시적 이용. 이럴 때는요. 그 현황 평가 안 해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황 평가가 원칙인데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이나 일시적 이용은 뭐 된다? 제외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현황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붙일 수가 있냐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건이라고 하지 마시고 가로 안에 있는 표현을 좀 기억합시다.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원칙과 예로 나누겠습니다. 원칙은 무슨 평가인데? 현황평가인데 지금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공법상 제약 무슨 상태?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데 만약 어떻게 된다면 if를 붙이는 겁니다. 만약 어떻게 된다면 하고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지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신축한 지 50년쯤 지났어. 그래서 이 건물은 곧 허물어야 됩니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현재 상태 그대로 이걸 매수자에게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매수자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까지는 관심이 없고요. 토지만 관심이 있어서 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평가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 현황 그대로 이 부동산의 가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건물이 있지만 없어진다면 하고 평가 좀 해주십시오라고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면 if 만약 뭐뭐 한다면 그게 감정평가 조건으로 붙이는 겁니다. 조건도 아무 때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자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3개입니다. 3개. 어떨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냐면요. 너무 똑같지. 깜짝 놀랐지 지금. 안 놀랐지?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갑시다. 아무 말이 없었을 때는 무슨 평가입니까? 그러면 현황평가입니다. 현황평가 뭔데?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약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는 현황평가가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감정평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떨 때요?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조건 붙일 때는요. 똑같습니다. 지금 깜짝 놀라실 거야.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제2항 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얘들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조건 붙일 때는 검토하는 게 원칙인데 요거 두 개는 검토합니다. 근데 1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고 했으니까 다른 규정이 있었을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글자가 달라진 것. 아까는 성격과 특징, 합리성, 적법성이었는데 얘는 합리성, 적법성의 실현 가능성까지입니다. 그거 가지고 틀리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다가 두 개를 공부할 때는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꺼번에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현황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규정이 있거나 요청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 가치 외 가치로 평가하거나 감정 평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가치 외 가치로 평가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는 검토를 합니다. 뭘 검토하냐면 합리성,
적법성, 성격, 특징, 실현 가능성 같은 거. 그런데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하거나 다른 규정이 있어서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 그런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사항입니다. 여기 사항. 위에도 사항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 합리성, 적법성이 너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때는요. 처음부터 저 의뢰받기 싫어요 하고 의뢰를 거부하거나 모르고 의뢰를 받았는데 보니까 너무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러면 받은 수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 있다만 기억하시면 돼. 철회할 수 있다. 이 감정평가사들이 상당히 조문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와서 이상 소리 하면 요거 사항을 내밀면서 합리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적법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법에 어긋납니다 하고 처음부터 뭐를 거부하거나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뢰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수임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합리성, 적법성 이런 게 결여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뢰를 뭐하거나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감칙 5조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 감칙 6조 현황 기준의 원칙. 그럼 감칙 7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러면 물건을 평가할 때는요. 물건마다 평가해야 됩니다. 개별 평가해야 됩니다. 개별 평가해야 됩니다. 네, 둘 이상의 물건입니다.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한 게 있으면 한꺼번에 일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괄 평가. 그래서 이거는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거래되거나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그럼 따로따로 평가할 필요 없이 일괄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 말이 없어. 그럼 무슨 평가? 개별 평가. 근데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에 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무슨 평가? 일괄 평가.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이라도, 자, 하나인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구분 평가입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할 때, 일부분을 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그 부분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요 3번과 4번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분하고 부분하고는요. 둘 다 끝날 때 분으로 끝나고 둘 다 모음이 우입니다. 우. 그러면 무엇과 무엇 차이냐면 구분평가와 부분평가는 기역하고 비읍, 정말 말 그대로 한 끗 차이입니다. 지금은 안 헷갈리겠지만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분평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상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구분평가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특히 이거 봐봐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부분평가한다 그러면 마치 뭐도 맞냐면 라임도 맞아. 뭐 운율 같은 게 좀 맞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안 틀리게 하려고 그러면 자, 감정 평가할 때는 개별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일괄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가치 구분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부분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여러분들 구분 평가를 설명하면서 가치를 달리한다는 말을 빼고 구분 평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치를 달리한다는 말을 반드시 줘야 구분 평가가 돼요. 그래서 가치를 달리한다는 말이 뜨면 됐고 가치 구분 평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따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하고 안 따라하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마음껏 하세요. 따라하지 않았다고 지랄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해봅니다. 개별. 뭐 또 이러면 또 잘 따라해. 막 엇박지르고 그러면 또 반발 심사더라고요. 사춘기 같아. 하라 그러면 잘 안 해. 안 따라도 돼. 그럼 또 따라 한다고. 자, 개별, 일괄, 가치 구분, 부분. 그럼 절대로 안 틀린다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을 때는 무슨 평가요? 그러면 개별.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 용도상 불가분. 그러면 일괄.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가치 구분. 대상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해야 될 합리적인 목적, 이유나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는 뭐야? 부분. 그래서 일부분 평가하는 게 부분이고요. 같이 달리할 때는 구분해 주는 거고요.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성에 불가분한 게 있을 때는 일괄 평가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개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다가는 뭐라고 써놓냐면 1단지라고 한번 써놓으시면 좋아요. 1단지라고 써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1단지라고 써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1단지. 우리가 토지 용어 중에서 1단지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1단지라는 용어가 감정평가의 일괄평가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나오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1단지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인,
듣고 계시나요? 예.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인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 그게 1단지야. 그러니까 원래 몇 개인데 두 필지 이상인데 걔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나로 처리하겠다. 왜요?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두 개를 갖다가 하나로 평가하는 것은 일괄평가하시면 되고, 두 개를 하나로 보는 땅이 있어. 그 땅의 이름은 1단지 하시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한 번에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감칙 5조, 감칙 6조, 감칙 7조 했습니다. 감칙 5조 시장가치, 감칙 6조 현황, 감칙 7조 개별 물건의 기준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자,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자, 부동산 가치라는 게 부동산의 이 부동산이야. 부동산 가치라는 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지를 저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줘요. 발생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은 뭐를 발생시키냐면 가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순서 기억하자 그러면서 제가 형성이 발생한테 영향을 줍니다. 발생은 가치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를 시킬 거냐면 형발가 그렇게 암기시킬 겁니다. 중요한 건 발현가가 아니라는 거. 형발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요? 형발가. 형성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고? 발생이 가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때 발생 요인은 대상 부동산이 유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유용성을 효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유효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구매력을 갖춰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발생이 됩니까? 그러면 뭐 유유히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유유히 발생이 된다.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무조건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시험만 치면 나옵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은 뭐냐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는 일반 요인, 두 번째는 지역 요인, 세 번째는 개별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파트는요,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이거든요. 자, 감칙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법 조문 그대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뭐야? 그러면 어디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 또 틀려.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반 요인이라 그래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역 요인, 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 형성 요인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주고 가치 발생 요인은 가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인 가치 무슨 요인이냐면 형성 요인인데 형성 요인은 어떻게 암기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경, 일찍에. 현경이 일찍 일어나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현경이 너 일찍 일어나게. 현경 일찍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경 일찍에. 오케이?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찍에 그래버리면 형시 일찍에 되거든. 형시한테 일찍 일어나게 그러면 안 돼. 현경이한테 일찍 일어나게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1조로 넘어갑니다. 1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못 잔다니까? 못 자. 자고 싶어도 못 자. 자, 갑니다. 자, 가치 무슨 요인이냐면 중요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현경이 너 일찍 일어나게 일찍 일어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경 일찍에 형성 요인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얘기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경 일찍에 understand? 이해했어요? 예,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 다시. 아까 우리 감칙 5조 했습니까? 했으니까 체크가 돼 있겠지. 6조 했습니까? 했으니까 체크가 돼 있겠지. 7조 했습니까? 오늘 목표는 여기 두 장에다가 네 쪽에다가 전부 다 표시를 다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할지 구상을 하고 왔을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수업을 들어보세요. 나중에 감정평가는 본 수업을 들어보시면요. 으아, 감동의 물결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듣고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감정평가 절차하고요. 기본적 상위 확정 8조 9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형광펜을 좀 거둘게요. 형광펜을 좀 거둘 테니까 칠판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정평가의 절차는요. 총 7단계입니다. 7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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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가 기본적 상위 확정입니다. 여러분들 1번 단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감정평가의 절차에 첫 번째 의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의뢰하면 안 돼요. 감정평가의 절차는 의뢰가 되었다고 보고 시작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뭐를 확정한다? 기본적인 사항을 확정한다.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를 확정한다고요? 기본적인 사항을 확정한다. 두 번째는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세 번째는 뭐? 대상 물건 확인한다. 이 3단계는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상위 확정,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그리고 뭐를 수집한다?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됐어? 그럼 그 수집된 자료를 뭐 할 수 있다? 그래야지. 검토할 수 있다. 수집이 먼저야? 검토가 먼저야? 아니, 수집을 해야지 검토를 할 거 아니야. 수집하고 검토하고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 이래서 내가 했다는 거야. 가치 형성 요인이 현경이 일찍 일어나게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을 갖다가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방법, 7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선정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결정 표시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결정 표시.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7단계를 다 기억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평가사들은 이 7단계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1번, 2번, 3번 단계하고 마지막 7번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 뭐요? 기본적 상위 확정,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으로 시작해서 중간에는 흐름만 기억하시면 돼. 아, 자료 수집해야지. 수집된 거 검토해야지. 감정평가 방법 선정 적용해서 마지막에 뭐 한다? 결정 표시한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지금도 암기 코드 들어갑니다. 암기 코드는 제가 형광펜 해드릴게요. 암기 코드는 기초대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 표시. 그러니까 1번, 2번, 3번과 마지막 7번 단계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초대. 좀 쉬었다가 결정 표시. 그러니까 3번, 7단계 중에서 우리 4개만 기억하자고. 뭐로 시작해서? 기초대로 시작해서 결정 표시로 끝난다. 그래서 감정평가 절차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부터 쳐대시라고. 뭐 쳐대? 기쳐대. 이걸 왜 암기 못하는 줄 아세요? 기를 안 쳐대서 그래요. 기쳐대라고 했는데 빨리 기쳐대봐. 기쳐댔어요? 기쳐대면 기쳐대가 뭐야? 모르지. 기본적 상위 확정,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하고 마지막에 뭐로 끝난다? 결정 및 표시로 끝난다. 기초되고 결정 표시로 끝난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초대로 시작하는 것만 찾으면 지문 3개 떨어져 나갈 겁니다. 마지막에 결정 표시로 끝나는 거 찾으시면 끝납니다. 뭐부터 쳐대고 기부터 쳐대고 지문 3개 떨어뜨려내고 마지막에 뭐요? 결정 표시로 끝나면 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기초대 결정 표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번에 있는 기본적 상위 확정이에요. 기본적 상위 확정. 근데 감치 구조 제목 한번 볼래요? 신기하지 않나? 감치 구조 제목이 뭐죠? 기본적 사항의 확정입니다. 기본적 사항의 확정. 아까 1번이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었는데 확정해야 될 게 총 몇 개 있냐면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그럼 감치 구조는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인데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거 몇 개?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거 몇 개? 8개입니다.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거 몇 개? 8개. 자, 다시.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게 몇 개라고요? 8개. 그 8개를 갖다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사하고요. 감정평가사하고 의뢰인하고 미리 협의해놔야 될 거. 미리 협의해놔야 될 게 감측에서는 총 몇 가지 들고 있는데 8개. 자,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의뢰인 확정돼 있어야 됩니다. 대상 물건 확정돼 있어야 되겠죠. 사람 하나 있고 물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뭐라 그러고요? 의뢰인. 물건을 뭐라 그래요? 대상 물건. 그리고 감정평가로 시작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뭐요? 목적도 있고 감정평가 뭐 있어요? 조건. 이거 아까 봤어 안 봤어? 5번 봤어 안 봤어? 봤지. 감정평가는 무슨 평가하는 게 맞는데? 현황 평가하는 게 맞는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랬잖아. 아니 아까 아이고 참 감치 6조에 원래는 무슨 기준인데 현황 기준인데 그래서 제가 가로 안에 있는 말을 기억하시자 그랬잖아. 뭐 붙일 수 있다?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랬잖아. 그 감정평가 붙인다면 감정평가 조건이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겁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는지. 감정평가 조건. 그리고 기준이 제가 2가지 있다 그랬는데 이건 모르면 안 돼. 기준 뭐야? 기준 시점 있고 기준 같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로 시작하는 게 2개. 감정평가 뭐? 조건,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목적하고 감정평가 조건이 두 개. 기준으로 시작하는 게 두 개. 기준. 시점, 기준, 가치.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요. 쉽습니다. 전문가의 자문 용역입니다. 뭐라고요? 자문 용역. 그 다음에 수수료 실비입니다. 수수료 실비. 그래서 이 8가지를 암기해 놓으시면 이거는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정말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 중 감칙 구조에 규정된 기본적 상해 확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단순 암기야 그냥 8개. 첫 번째 뭐예요? 의뢰인. 두 번째 대상 물건. 감정평가로 시작하는 거 2개 한번 해결해 버리자.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기준으로 시작하는 거 2개 해결해 버리자. 기준, 시점, 기준, 가치. 나머지 2개 어떻게 암기한다? 자문 용역, 수수료 실비. 어떻게 해요? 자문 용역, 수수료 실비. 이거 지금부터 암기시키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 암기할 거야. 저 보세요. 여기서 다 암기할 거야. 여러분들 저기 대학병원 가보셨나요? 대학병원? 대학병원 가면요. 이제 대학병원 수술해서 입원하잖아요. 입원하면 이렇게 교수님들이 아침에 회진을 돌아요. 회진을 돌면 거기 이제 뭐 본과생들 의대생들이 막 따라 돈다고 막 이렇게 막 인턴 레지던트들 이런 사람들 맞나? 아무튼 그 사람들이 막 따라 돈다고 따라 돕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본과 4학년생인데 저기 회진 따라 돌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으면 그 회진에 참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면역이 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막 기침 콜록콜록 해가면서 회진에 따라 돌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의대생이, 자, 따라해보세요. 의대생이 감기 걸리는 겁니다. 뭐에 걸려요? 감기. 감기 몇 번 걸렸어요? 2번 걸립니다. 감기. Catch a cold? 그러면 그 교수님한테 뭐라고 해야 되면, 교수님, 오늘 감기 걸렸어라고 자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의대. 감기. 캐치 콜드 2번, 트와이스. 의대 감기 자수, 의대 감기 자수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의대 감기 자수. 한 번 더. 의대 감기 자수. 의대생 감기 2번 걸리고 저 감기 하고 자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누군데요? 의대생, 제 누군지 몰라요? 저 의대생이에요. 여러분들 누구고요? 교수님이세요. 제가 교수님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교수님, 저 의대생인데 감기 재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나 지금 연기하고 있다. 자, 저 의대생인데 교수님, 저 감기 2번 걸려가지고 재수하겠습니다. 이게 감정평가 규칙 제9조, 감칙 제9조 기본적 상해 확정입니다.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보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의대 감기 자수 8개입니다.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를 한꺼번에 얘기해보자. 2개를. 감기 할 때 감면을.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뭐 순서로 바뀌어도 관계없거든. 그 다음에 기준, 시점, 기준, 가치. 자수 한번 해볼까? 자수? 자문, 용역, 수수료, 실비. 그래서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요, 미리 수수료 실비를 확정해버린다니까. 미리. 처음에 의뢰 들어오면요, 기본적으로 1단계가 기본적 상해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평가사 똑똑한 것 같아. 중개사들은요, 수수료 실비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막판에 잔금 칠 때 확정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싸워요. 맨날 깎이고 맨날 욕해요. 법정 수수료 못 받았네. 자꾸 수수료 깎아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감정평가사들은 절차 몇 번에? 1번에 기본적 상해 확정인데 1번에 기본적 확정이 될 게 총 몇 개? 8개. 그 8개가 뭐다? 의대, 감기 자수,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기준 시점, 기준 가치, 자수, 자문 용역, 수수료, 실비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몇 번이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보라 그러면 기준 시점이거든요. 뭐라고요?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은요, 다음 페이지. 기준 시점은 언제냐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고요. 이걸 미리 정하였을 때는요, 그 날짜에 가서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기준 시점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테니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점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기준 시점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우리 한번 해요, 우리. 알겠어요, 우리? 자, 여러분 혹시 시험에서 기준 시점이 있다요. 자, 그러면 기준 시점은 혹시 감정평가가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겠지.
되겠지. 왜 되냐면 아까 감칙 몇 조 있었냐면 감칙 2조 2항에 감칙 2조의 2에 감칙 2조의 2에 기준 시점이란 기준이 되는 뭐라고 했으니까 날짜라 그랬으니까. 근데 감칙 구조에서는 감칙 구조가 제목이 뭐였죠? 감칙 구조 제목이 기본적 사항 확정이죠. 거기 1항 말고 2항에 가니까 기준 시점이 뭐를 완료 날짜다? 가격 조사를 완료 날짜다. 그럼 갑니다. 혹시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둘 다 돼요. 하나는 기준 시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고요. 하나는 기준 시점이 언젠지를 묻는 것 뿐이지 둘 다 기준 시점에 관한 내용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기준 시점이란 감정 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그러면 OX. O.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그러면 O. 둘 다 오라니까. 하나는 뭐 물었어요? What. 하나는 뭐예요? When? 어려운 영어 아니에요. 어려운 영어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는 기준 시점에 뭘 물은 거예요? What? 기준 시점이 뭔지를 물은 거야. 하나는 기준 시점? When? 언젠지를 물은 거라고. 둘 다 된다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기준 시점은 감정 평가가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그러니까 X래. 내가 깜짝 놀라서 왜 X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는 걸 어디서 주워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야. 둘 다 맞습니다. 기준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도 맞고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2월 1일 날 의뢰받았어요.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열심히 가격 조사를 했어요. 12월 5일 날 감정평가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12월 6일 날 감정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문제가 뭔지 압니까? 요 사이에서도 가격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변동돼도 괜찮아요. 기준 잡아버리면 되거든. 그럼 감정평가 기준이 된 날짜가 기준점인데 기준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냐면요. 12월 4일이에요. 기준점은 다른 거 보시면 안 돼. 이것만 봐야 돼. 가격조사. 근데 가격조사가 2, 3, 4,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4일이 기준점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오늘이 언제냐면 예를 들면 2023년 12월 1일이라고 쳐요.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 투데이. 근데 내가 작년 12월 1일 날 부동산 하나 구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기당한 것 같아요. 사기당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거든요. 이걸 취소하기 위해서요. 평가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송을 하려고. 민사소송 준비 중입니다. 평가사를 불러서 나는 지금 오늘의 이 부동산 가격이 궁금한 게 아니고 작년 이맘때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 좀 해주시오. 시장가치, 정상적인 시장가치로 평가 좀 해주시오.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면 내가 2024년 12월 1일 날 입주할 예정인, 지금은 그러면 무슨 상태냐면 분양권 상태인 부동산이 있습니다. 내년 입주해요. 근데 내년에 이거 입주해서 들어갈지 아니면 분양권을 전매할지를 지금 고민 중이야. 그러면 내가 예상해둔 수익률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수익률이 오면 전매해버리고 안 오면 좀 들어가서 살다가 내가 예상했던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 그때 팔려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평가사를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제 한 3분의 2쯤 지어지고 있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 궁금한 게 아니고 내년 입주할 때 시점에 이 부동산 가격이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는요, 기준점을 원래는 뭐를 완료한 날짜냐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인데 미리 정해놓는 시점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리 정해놓은 시점이 기준점이 되려 그러면 그때는요, 가격 조사는 지금 완료했겠지만 과거나 미래의 특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가격 조사는 가능해야 돼. 즉 뭐는 안 되냐면요, 너무 먼 과거나 너무 먼 미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먼 과거나 너무 먼 미래는 가격 조사가 불가능하니까요. 예컨대 1882년 이모군란 일어났죠. 이모군란이 일어나던 해에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때로 가서는 가격 조사가 불가능하거든. 2300년쯤에 내 땅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가격 조사 불가능하다고. 가격 조사 불가능하다고. 그때는 미리 정해놔도 기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시점이 기준점이 되려 그러면 적어도 가격 조사는 가능한 미리 정해놓은 시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요, 둘 다 중요해. 가격 조사란 말도 중요하고 완료란 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막장 시험에서 기준 시점은 의뢰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틀려. 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입니다.
틀려. 평가사 제출 완료 날짜면 다 틀려. 그리고 중개사 시험에 상당히 유명한 지문이 떴는데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도 떴어. 씨, 와, 이거 좀 못됐어 이거.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이것도 틀려요. 조문 그대로 가격 조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떴는지도 압니까?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 이런 개시 틀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니까. 무엇을요? 가격 조사를요. 무엇한 날짜요? 완료한 날짜요. 그 기준 시점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준점이 뭐야? 기준되는 날짜요. 언제야? 무엇을? 가격조사를. 무엇한 날짜? 완료한 날짜. 예외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시점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먼 가거나 먼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는 가능한, 가격조사가 가능한. 그렇게.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걸 필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야. 기준점 언제야? 무엇을? 가격조사를. 무엇한 날짜? 완료한 날짜. 하지만 미리 정했을 때는 그 시점이 기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날짜로 가서 뭐는 가능해야 돼? 가격조사는 가능해야 돼. 감정평가 법인 등은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시험에서는 틀리게 낼 수 있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감정평가할 수가 없다고 나와. 그럼 틀려. 자, 그럼 이상한 일이 발생해. 자, 잘 보세요. 아까 기본적 상위 확정에 몇 개가 있었지? 8개가 있었지. 누가? 감기 두 번 차수 의대 감기 자수,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기준 시점, 기준 가치, 그리고 자문 용역 수수료 실비가 있었잖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가 없으면 자문을 기본적 성역증에 넣으면 안 되지. 실제로 여러분들 특정 부동산의 감정평가 의뢰를 받잖아요. 감정평가사는 첫 번째는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처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대상 물건 확인하러 가서, 세 번째가 대상 물건 확인이잖아요. 확인하러 가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물건지에 부동산 중개업자 찾아갑니다. 중개업자 찾아가서 저는 감정평가 법인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평가사 누군데 그 보통 바카스 한 통 사들고 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감정평가 의뢰를 받았는데 요즘 시세가 얼마쯤 합니까? 라고 그 물건지의 부동산 가격의 전문가는 그 물건지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최고의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평가할 수 없어요, 있어요 라고 부르면 자문을 거쳐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문을 거쳐서 평가할 수 없다고 있다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문을 거쳐서 평가할 수 있다. 요까지. 절 보세요. 요까지. 절 보세요. 감정평가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가치가 있고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기준 가치는요. 기준이 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아무 말이 없으면 시장가치고요.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가치는요.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다음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감정평가의 시장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규정이 있거나 요청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가치 외 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시장가치 외 가치로 평가할 때는요. 성격 특징, 합리성, 적법성을 검토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 가치로 평가할 때는요. 그런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 감정평가는 현황평가를 합니다. 현황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약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합니다. 물론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건 붙일 때는요.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원칙인데 다른 규정이 있어서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요.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너무 합리성, 적법성 같은 게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때는요. 처음부터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뢰를 거부합니다. 아니면 수임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수임을 철회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되어 거래되거나 용도상에 불가분한 관계가 있으면 일괄평가하는 거고요.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가치 구분 평가하는 거고요. 대상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할 때는 부분 평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발생되어지는 과정은 3단계를 거치거든요. 형발과해서 형성이 발생한 영향을 주면 발생은 가치를 발생시켜버립니다. 이때 가치 형성 요인은요. 경일직에 해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칙 8조와 9조 할 건데요. 감칙 8조는 감정평가의 절차 7단계입니다. 일단 기부터 쳐드시기 바랍니다. 기초대, 기본적 상의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그 다음에 흐름에 맡기면 돼요. 자료 수집하고 수집된 거 검토를 해요.
평가 방법 적용합니다. 마지막에 결정 표시. 그래서 기초되고 결정 표시로 끝난다. 기초되고 결정 표시로 끝난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 성역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확정해야 될 게 몇 개인데? 8개인데 18개가 의대, 감기, 자수입니다. 의뢰인, 대상 물건,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그 다음에 기준 가치, 기준 시점, 그 다음에 자문 용역, 수수료, 실비입니다. 기준 시점이 뭐지? 기준되는 날짜요. 기준 시점 언제지? 무엇을, 가격 조사를 무엇한 날짜? 완료한 날짜입니다. 물론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미리 정한 시점이 기준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날짜에 가서 가격 조사는 가능해야 됩니다. 감정평가할 때는요. 전문가의 자문 같은 걸 얻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자문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 갈 건데 쉬기 전에 저는 이걸 좀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하는 방식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물건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 이걸 비용성이라 그래요. 비용성에 근거한 원가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 시장에서 얼마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 하는 걸 시장성이라 그래요. 시장성에 근거한 비교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를 샀을 때 나에게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주지 하는 수익성에 근거한 수익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3방식은요.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근데 감정평가 3방식으로부터는요. 여기서는 가격이라고 한 거래. 가액이라 그래. 가액. 가격이야. 시험 나올 때는 가액으로 나온다고. 가액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을 원가법이라 그래. 임대료 구하는 걸 적산법이라 그러고. 비교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그래. 임대료 구하는 것은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하고. 또 가액 구하는 게 한 번 더 있어. 그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야. 다시 비교 방식으로 가액 구하면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면 임대사례 비교법, 또 가액 구하면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입니다.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가 방식은 됐어요. 원가법, 적산법은 됐고 비교 방식은 자 보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임대 사례 비교법입니다. 근데 공시지가는 기준법이에요. 시험 어떻게 하면 나온 적이 있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비교법이라고 하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비교법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시지가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기준합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는 기준법. 수익 방식은 악센트가 뒤에 둬야 됩니다. 둘 다 수익으로 출발하니까. 가액 구하는 것은 수익 환원법이고요.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칙 11조입니다. 제목은 감정평가의 방식이고요. 저 보세요.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들어보세요 그냥.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자,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적산법 바로 나와야 됩니다.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가법 바로 나와야 됩니다.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익 분석법이 나와야 됩니다.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익 환원법이 나와야 되고. 근데 비교 방식은 가액 구하는 게 2개가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은 가액 구하는 거고요.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아직 요 나중에 교재에 가면 책이 있거든요.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표를 건드리지 말고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도 이 표 줘. 나중에 있다니까 책에. 달라고 하지 마. 그냥 봐요. 자, 무슨 성에?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갑니다. 원가 방식 가액 구하면 뭐? 원가법, 임대료, 적산법. 비교 방식 가액 구하면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면 임대사례 비교법, 또 가액 구하면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면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면 수익 분석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여진 시산가액을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 수익가액, 수익임료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쉬는 시간에 쉬지 마시고 나는 쉬러 갈 거거든요. 난 다 알아 이거. 쉬러 갈 건데 쉬는 시간에 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하는법, 수익 분석법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기억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랑 좀 이따가 조금 이따가 뭐를 할 거냐면 다시 감칙 1조에 있는 다시 감칙 2조 정리로 돌아올 거거든요. 감칙 2조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랑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5번 원가법, 6번 적산법을 볼 거예요. 7번 거래사례 비교법, 8번 임대사례 비교법, 9번 공시지가 기준법을 볼 거예요. 10번 수익환원법, 11번 수익 분석법을 볼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두 놈이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고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것을 모른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 방식으로 가액 구하고 비교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고 또 비교 방식으로 가액 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익하는 법, 수익분석법이라고 하면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고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목만 봐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부탁드리건데 좀 쉬었다 와서 이거 볼 거거든. 쉬었다 와서 이거 볼 거니까 쉬는 시간에 쉬지 마시고 자 이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꾸 쉬지 마. 자꾸. 왜 쉬고 그래? 자꾸 쉬지 말고. 자, 갑니다.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하는 법, 수익 분석법,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 수익가액, 수익임료까지 하시고요. 혹시 잘 못 외우겠으면요. 제가 문제 푸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가 방식으로 가액과 임대료 구하는 것은 둘 다 세 글자씩이에요. 몇 글자? 세 글자. 비교 방식으로 가액, 임대료, 가액 구하는 것은 각각 7글자씩이에요. 수익 방식으로 가액, 임대료 구하는 것은 각각 5글자씩입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은 세 글자 2번. 원가법, 적산법. 비교 방식은 7글자 3번.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방식으로는 5글자. 5글자 좋지. 네, 선생님. 5글자. 네, 선생님. 수익하는 법, 수익 분석법. 수익하는 법, 수익 분석법.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구해진 가액과 임대료를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 수익가액, 수익임료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를 알려드릴까요? 제 입에서 적산가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원가 방식에 원가법 썼네 해야 됩니다. 제 입에서 적산임료 나오잖아요. 원가 방식에 적산법 썼네. 제 입에서 비준가액이 나오잖아요. 비교 방식에 거래사례 비교법 썼네. 비준임료 나오잖아요. 비교 방식에 임대사례 비교법 썼네. 토지가액 나오잖아요. 비교 방식에 공시지가 기준법 썼네. 제 입에서 수익가액 나오잖아요. 수익 방식에 수익하는 법 썼네. 제 입에서 수익임료 나오잖아요. 수익 방식에 수익 분석법 썼네. 방식과 방법을 꼭 좀 기억해 주셔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는 감정평가의 3방식과 7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방식 몇 개? 3개. 방법 몇 개? 7개. 그래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방식 3개, 법 7개.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하는 법, 수익 분석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공인중개사 쪽에는요, 부동산 학만 학이야. 부동산 학만 학이고, 나머지 과목들이 민법, 공법, 세법,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공시법 막 그렇다니까. 그래서 6명 한꺼번에 만나면, 저를 무시한다? 자기들은 법했다는 거야. 너는 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무시한다고. 그때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도 법 있다. 당신들만 법이 있느냐? 하면서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하는 법, 수익 분석법, 우리도 법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더 무시해요. 아무튼, 우리도 법을 배웁니다. 알겠으시죠? 부동산학에서 법 안 배우는 거 아니야. 우린 무슨 법을 배운다?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하는 법, 수익 분석법. 우리도 법 한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7개 법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 쉬지 마시고 7개 법을 외워주시면요. 감정평가론이 상당히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겁니다. 물밀듯이 다가갈 겁니다. 좀 쉬었다가 나머지 감정평가 규칙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